안녕하세요. 저는 71세 강충만입니다. 저보다 더 많은 인생을 살아온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나 봅니다. 저는 오늘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간 아들을 보기 위해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저는 젊어서 식당을 해서 요리 솜씨가 웬만한 여자들보다 좋은 편이라 아내보다 주방에 많이 들어가 손수 지은 음식으로 아들들을 키웠습니다. 오늘도 우리 장남한테 간만에 연락을 받아 아들네 가기로 했는데 한 달 전부터 얼마나 설렜는지 모릅니다. 새벽 4시 반찬을 만들기 위해서 전날 늦게 시장에서 산 재료 이것저것 다 다듬었고 요리를 만들었는데 간만에 많은 것들을 만드느라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팠지만 1년 만에 보는 아들 얼굴에 대한 기대로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무도 갈아서 고춧가루 양념으로 무생채도 만들고 메추리알과 고기로 장조림을 만들기도 하고 얼갈이를 다듬어 겉절이도 만들고 멸치랑 진미채도 볶고 이것저것 만드니 어느새 반찬통이 거진 10통으로 꽉 채워졌고 양들이 많아서 들기에는 제법 무거웠지만 그래도 저는 아버지이니 아들이 먹는 모습을 보면 행복했기에 차곡차곡 양쪽 보자기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 모습을 보니 저를 사랑으로 길러주신 저희 부모님이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3남일녀로 아들 셋 중 막내이고 막내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돌아가시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연락도 안 하고 살고 있습니다. 부모 형제가 제일일 적이 있었지만 다 결혼하고 보니 자기 가정 챙기고 애들 챙기느라 소식이 거의 끊어져 버리고 말았죠. 아마 이 소식을 알면 저희 부모님께서는 누구보다 마음 아파하시겠지만 정작 타고 올라가면 부모님들도 그러셨을 테니 어쩔 수 없는 일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형제들 각자 시간 나는 대로 부모님을 찾아뵙고 우연찮게 형제들을 만날 때도 있으니 그때는 그 어느 때보다 반갑고 좋아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아이들과 아내가 한때는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1년 전에 눈을 감고 먼저 떠나는 바람에 저 혼자 살게 되었죠. 우리 형제들이 그랬듯 우리 자식들도 부모 누구 한 명 세상 떠나자 기다렸다는 듯 여기저기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둘째는 제주도 여자랑 결혼해서 제주도 가서 살고 있고 셋째 딸은 한 번 결혼하고 이혼한 후에 자유롭게 여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나마 제 곁에는 장남인 큰아들밖에는 없었습니다. 어느새 연말이 되니 날씨가 이토록 추웠고 매서웠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제가 키운 3남매가 잔잔바리로 모은 용돈으로 생활비를 하고 있었고 수술한 허리가 재발이 되어서 그나마 경비를 하던 것도 말았습니다만 허리가 좀 나으면 다시 할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시골이라 제가 다니는 아파트까지 가려면 그것도 40분 정도 버스를 타고 나가야만 했습니다. 버스는 1시간에 2대가 오고는 해서 시간을 맞춰 나가고는 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터미널 가는 버스라 1시간에 3대라서 기분이 좋은 김에 겁도 없이 시간 확인도 안 하고 나왔습니다. 눈도 침침해서 버스 시간표도 이제는 잘 안 보이고 아들 집에 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서 무턱대고 나왔지만 사르내는 추위에 앞선 마음이 과했구나 싶어 후회했습니다. 이 나이에 감기가 걸리면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심지어 못할 수도 있는데 저는 겁도 없이 이렇게 나와 버스 정류장에서 아들네 가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분 뒤 버스가 왔기에 저는 그것을 잡아 타고 종점인 터미널까지 갔습니다. 해가 짧아져서 그런지 7시가 넘었는데도 새벽처럼 어두고둑했습니다. 시골 터미널은 아무도 없었지만
옹기종기 모여 어딘가로 가려는 설레는 우리 세대의 사람들이 많이 보였기에 동질감이 느껴졌습니다. 출발합니다. 다들 안전벨트 잘 채우세요. 우렁찬 기사의 목소리와 함께 안전벨트를 확인하고 버스가 이내 출발하는데 제일 먼저 스쳐 지나간 곳은 아들이 다녔던 초등학교였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엄마 아빠 떨어져서 공부하겠다며 두려움 가득한 얼굴로 제 손을 잡았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눈물을 꼭 참던 모습이 아직까지도 선합니다. 저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자영업자였기에 일하는 사람을 두고 아들을 자주 찾아보고는 했습니다. 특히 큰 아들인지라 저는 많은 기대를 가지고 일일이 다 따라다닌 정성으로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다만 아들이 학창시절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못해준 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림이 돈이 한두 푼 하는 것이 아니라서 고집을 피우는 아들에게 저는 못다한 말까지 한 게 떠올랐습니다. 나는 무조건 그림 그릴 거예요. 자식이 그림을 배우고 싶어 하면 부모는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돈 쓰는 게 그렇게 아까우세요? 네 동생들은 어쩌라고 너만 생각해? 부모 등골 빼먹어서 그림을 배울 생각이냐? 중학교 때 한참 사춘기 나이에 아들은 그래도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며 그림을 그리겠다고 했고 저는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었기에 마냥 아들을 응원할 수는 없었고 밑에 동생들 또한 있었기 때문에 많은 것을 해주기가 어려웠다 말했습니다만 아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진 소리를 해대었는데 아들은 어른으로 성장한 이때도 그것이 두고두고 한이 맺혔던지 그 얘기를 종종 합니다. 그때 저 그림 그렸으면 정말 잘 되었을지 몰라요. 요새 유명한 미술작가로 나온 교수 있는데 그 사람이 제 친구거든요. 그 친구 저보다 그림 못 그리고 상도 못 받고 했는데 부모님이 돈이 많아서 지금 유학 다녀와서 교수 생활하고 있는 거 보면 더 미련이 남아요. 내가 그럼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진 않았을 텐데. 미안하다. 하지만 하고 싶은 것을 다 어떻게 하고 살겠니? 엄마 아버지도 다 꿈이 있었는데 현실에 적응하면서 살았다. 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것이 좋은 일이지만 그때 식당도 빚지고 했었고 동생들 교육도 시켜야 했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책임져야 했으니 아버지가 많이 힘들었다.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아들에게 그래서 더 미안해 했습니다. 하지만 말했듯 저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었습니다. 요새야 인식이 바뀌어서 부모들이 자식에게 신세지지 않고 알아서 독립해서 살고 우리는 우리대로 산다 하지만 예전만 하더라도 부모를 모셔야 했었기에 저는 좁은 집에서 부모님을 다 모시고 살았고 생활비랑 용돈도 다 책임을 져야만 했습니다. 제가 장남이었기에 마땅히 그래야만 했지만 이룬 재산이 없어 유산은 애시당초 생각도 하질 않았던 환경이었습니다. 사업 실패 후 간신히 솜씨 좋은 어머니와 함께 식당을 빚내서 차렸는데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저 혼자 식당을 운영하면서 힘든 여건에서도 간간히 일하는 직원 하나를 구해 자식을 함께 돌보려고 했습니다. 저희 아내도 암투병을 했기에 병원비로도 보험 말고도 들어갈 돈이 많았는데 하필이면 큰아들은 이때 그림을 시켜달라고 조른 겁니다.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것도 힘들었고 모진 말하는 것도 힘들었기에 아들이 생각이 있었으면 절대 제게 그런 말 못했을 텐데 붓 하나에 3만 원이라며 돈을 타가는 모습에 마지막으로 주고 그만하라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들은 지방대학 졸업 후 대학원을 가지 않고 평범한 회사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미술 전공한 여자를 만나서 지금 결혼을 하고 손주를 낳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 장가갈 때 집 한 채 값을 돈으로 내어주었는데 마침 아들이 청약에 당첨이 되어 그 돈으로 가게 되었고 지금 그 집이 올라 3배가 껑충 뛰었기에 아들은 어깨를 펴며 살았습니다.
그것도 자기 복이라면 복이었겠지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 어렵게 살고 있을 때 장남이라도 잘 사니 저는 그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런저런 옛 생각에 버스가 휴게소에 도착했을 때는 아침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화장실도 좀 갈 겸 휴게소에 내려 볼일을 보고 나왔는데 감말랭이를 팔더라고요. 저는 아들 며느리가 제가 직접 말린 감을 내주었을 때 변비 생각도 않고 맛있게 먹었을 때 기분이 좋았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감을 말려오는 건데 뒤늦게 아차 싶었지만 아쉬운 대로 휴게소에서 파는 감말랭이 큰 것이랑 손주에게 줄 옛날 과자를 샀죠. 또 뭐 살 거 없나 두리번거렸는데 도너츠를 팔았습니다. 저는 옛날 시장 도너츠를 좋아했는데 요새 젊은 사람은 미국에서 들여온 하얀 분가루가 묻은 잼들은 도너츠를 좋아하니 며느리가 잘 먹었던 것이 떠올라 그것을 한 박스를 샀죠. 화장품도 보였는데 제가 남자지만 여자들은 아무거나 쓰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로션 스킨 크림 한 박스에 3만 원에 준다고 가져가라는데 며느리는 백화점에서 훨씬 더 비싼 화장품을 쓸 것을 알았기에 챙기는 마음을 접었습니다. 곤드레 향이 좋길래 곤드레 한 묶음을 집어들어 가방에 마지막으로 챙겼습니다. 떠난 아내가 곤드레를 참 좋아했었는데 아내 생각이 나서 새삼 집어들었고 그것은 아들 몫이 아닌 제 몫이었습니다. 제가 남자여서 힘이 셌기에 망정이지 아니면 아들네 가져갈 것 챙기는 것도 쉽지 않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버스에 올라 서울로 향했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온 후부터 피곤함이 조금씩 몰려오기 시작하고 저는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오는 내내 아들과 며느리 예쁜 우리 손주 얼굴이 떠올랐지요. 코로나 때 한참이나 못 보고 작년에 처음 본 후 그 다음 자식 내외들이 여행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1년 정도를 못 보고 오늘 보는 것이었습니다. 가끔 전화를 했지만 아들의 안 좋은 목소리를 들으며 제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그래도 그렇게라도 소식을 전하다가 일이 만나니 덜 어색한 것 같았습니다. 서울 터미널에 도착하니 벌써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아들이 그리 택시를 타라고 했어도 택시비가 아까웠던 저는 운동한다는 핑계로 한 계단씩 다니는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고 버스를 타서 아들네 신축 아파트 앞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아파트 한번 살아보는 게 꿈이었는데 아들은 그것도 신축 아파트 이렇게 당당하게 입성한 것을 보고 그래도 돈복이 있는 녀석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들 뼈 빠지게 돈 벌 때 부동산으로 3배 이익을 챙겼으니 아무리 부동산 투자 욕하는 사람이 많다지만 저는 자식이 잘된 것이 좋아 다 좋게 보였습니다. 높은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서자 마치 산에 온 듯 녹지대에 푸르름이 여기저기 깔려 있었고 친환경 아파트라고 현수막이 펄럭여져 있었습니다. 경비원이랑 청소부는 깍듯하게 인사하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라고 말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저도 경비원으로 다시 복직하면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했지요. 그리고 엘리베이터에 올라섰을 때 두근거리고 드디어 만나는구나 설레었는데 문제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벨을 눌렀는데 분명 주말이라 있어야 할 아들과 며느리가 없었던 것이었죠. 가만히 문을 대고 귀를 기울이니 인기척이 없는 걸로 보아서 정말 없는 것이 분명했고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문 앞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돌리니 마침 아들이 받았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죄송해요. 회사에서 급히 처리해야 할 업무가 있다고 잠깐 나오라고 했는데 하다 보니 일이 많아져서 늦게 들어갈 것 같아요.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며느리는 어디 가고? 집사람 없어요? 아, 또 어디를 갔지?
애는 어제 근처 사는 장모님 댁에 맡겼거든요. 아마 아버지 오신다니까 데리러 갔나 봐요. 그래? 사돈이 원래 여기 살았었나? 아니요, 멀리 사셨는데 이제 딸 곁에서 살고 싶다면서 무리해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오시니 좋긴 하더라고요. 애도 봐주시고 반찬도 만들어주시고. 그래, 잘 모시거라. 그래도 장모님 계시니 이거저거 챙김받고 좋네. 그만큼 저희가 해드리니까 그렇지요.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요. 아버지 저 지금 바빠서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안 사람한테 전화해보시고 이따 봬요. 전화기 너머로 누가 부르는 소리에 아들은 얼른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먼저 끊긴 전화를 보고 한숨을 쉬며 며느리한테 다시 전화를 해봤는데 방금 전에는 신호만 갔었는데 그 다음 전화했을 때는 전화기가 꺼져 있다는 음성 신호음만 나왔습니다. 아파트 아니라서 그런지 더 추운 것이 느껴졌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다시 짐들을 가져와 밖에 카페나 따뜻하게 몸을 녹일 곳이라도 가야겠다 싶었습니다. 유달리 반찬 무게가 많이 느껴졌습니다. 옛날에는 몇 번을 들고 와도 거뜬했는데 지금은 팔이 아파서 욱신욱신거리며 버겁기만 했는데 또 앞에 놓고 가자니 마음이 놓이질 않아서 가져갔죠. 아까 버스 타고 왔을 때 얼추 봤던 카페가 있었는데 걸으면서 가자니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시베리아 냉동고 같은 바람이 부는지 추위도 추위지만 꽁꽁 얼어버려 행여나 뒤로 넘어질까 걱정이어서 조심조심 갔습니다. 끙끙 들고서 20여 분 걸어 겨우 카페 앞에서 도착했는데 며느리에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남편한테 얘기 들었어요. 저 잠깐 아랫집 언니랑 애기 어린이집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휴대폰 배터리가 나갔더라고요. 휴대폰 배터리가 나갔는데 어찌 네 남편한테 들었노? 네 남편 지금 직장에 있지 않니? 충전해보니까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일단 오세요. 들어가 있을게요. 며느리는 말을 더듬으며 당황했고 묘한 껄쩍지근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겨우 카페 안까지 왔는데 다시 발길을 돌려야 하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차 한 잔 못 마시고 다시 뒤돌아서서 느린 발걸음으로 끙끙거리며 또 겨우겨우 가는데 카페로 갈 때보다 더 힘들었고 버거워서 차라리 조금만 기다릴 걸 급한 성격 때문에 빠른 행동 처리를 한 게 아쉬웠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며느리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반가움까지 기대는 안 했지만 바깥 날씨보다도 더 냉랭했죠. 차갑고 도도한 것이 며느리의 매력이라던 아들이 빠져 결혼했는데 지금도 며느리가 예뻐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그래, 찬이는 잘 크고 있지? 요전번에 동영상 보내드렸잖아요. 을에 묻는 말이었지만 며느리는 그저 제 말에 손주인 찬이 잘 자라고 있어요. 말 한마디 하면 될 것을. 동영상 보내드린 거 봤음. 잘 자라고 있는 거로 알고 있으면 되는데 뭘 또 묻냐는 식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항상 이런 식으로 짧고 간결하고 냉정했는데 저는 그것이 마음에 안 들어 결혼 반대를 했지만 그래도 아내 살아있었을 적이라 저를 설득했기에 결혼시키긴 했습니다. 저는 바리바리 싸온 반찬을 식탁 위에 올려놨는데 며느리는 또 뭐 쓸데없는 것을 해왔나 벌써부터 피곤하고 골치 아픈 얼굴이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해준 반찬도 다 못 먹고 있는데 안 싸더니 반찬을 많이 만들어 주시는가 보구나. 고맙게도. 네, 다음에는 그냥 오셔도 돼요. 저희 식구가 얼마 안 되잖아요. 아버님도 힘드시고요. 나야 뭐 그냥 니들 먹으라고 해온 건데. 저는 며느리의 반응이 무척이나 섭섭했습니다. 고맙다고 할지는 못할 망정 헤어지 말라는 말은 5시간 동안 끙끙 가져온 저에게 대한 할 말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솔직하고 차갑고 도도한 여자였고 아들은 좋다 했지만 저한테는 부담스러운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는 냉장고에 넣어놓고 바로 제게 믹스커피를 한 잔 내밀었습니다. 이거 드시고 기다리세요. 믹스커피 드시죠? 그래. 며느리가 믹스커피 이미 타서 내놓은 상태로 드시냐고 물어봐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마신다고 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커피를 마셔야 하는데 그냥 먹자니 속이 안 좋을 것 같고 안 먹으려고 했지만 또 주었으니 마냥 안 먹을 수는 없었지요. 며느리는 그렇게 믹스커피 한 잔 저어주고는 들어가 버렸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고 달짝지근한 맛이었지요. 애시당초 커피를 많이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잠이 안 와서 잘 안 먹었는데 괜히 기분을 망쳐버려 괜히 온 건가 싶었습니다. 일찍 일어나 추운 날을 뚫고 왔는데 그래도 아들 얼굴을 보며 좀 나아질 것 같아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손주를 보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낮잠을 자는 것 같았습니다. 차가운 며느리의 반응에 마음이 불편했고 이렇게 시작된 저희 서울내 아들집 방문이 나중에는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악몽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힘들게 추위를 뚫고 차를 타기 위해 아침부터 반찬을 만들며 서둘렀던 마음이 헛된 것만 같았습니다. 거실에는 이제 저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텅 빈 공간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리모컨으로 TV를 틀었습니다만 채널만 많았지 제가 뭐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었지만 그래도 적막함이 싫어서 틀었습니다. TV를 튼 상태에서 주변을 보니 인테리어가 깔끔한 것에 비해 청소가 잘 되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청소나 좀 해줄까 싶어서 기웃기웃거렸지만 청소기는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고 걸레도 보이지를 않아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몰라 관뒀습니다. 사랑스러운 아들네 가족사진 액자에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문질러 보니 먼지가 잔뜩 묻어났지요. 누구든 청소할 생각은 안 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보기보다 깔끔한 성격이었기에 너저분한 것을 보지 못하는 성격이었는데 자꾸만 그런 것들이 눈에 거슬리니 쓰레기만 버리고 정리만 해주기로 했지요. 2시간 동안 손주도 며느리도 방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TV 보는 것도 지루하고 깜빡 졸다가 일어나니 배도 고프고 허기졌지만 아들 또한 올 생각을 안 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회사에 있으면 업무에 방해될까 전화를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오늘은 한번 해볼까 슬쩍 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속수무책으로 연락이 안 되었지요. 가방에 있던 말랭이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들 주려고 사온 거지만 간말랭이가 참으로 맛있게 보였습니다만 저는 꾹 참기로 하고 냉장고에 넣어두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배달 음식 먹다 남은 용기들이랑 사돈이 해준 것 같은 반찬들이 있었습니다. 냉장고에 오래된 음식들이 많은지 썩은 내가 진동을 했고 안을 보니 과일들도 썩어 곰팡이가 피어나니 저도 모르게 구역질이 났습니다. 저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아들 올 때까지 청소나 할까 싶어 며느리 방문에 노크를 했지만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슬쩍 문을 열어보려 하자 문이 잠궈져 있더라고요. 며느리가 아예 문을 잠궈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도대체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병은 걸리지 않고 밥은 먹고 있는지 아들의 상태와 손주의 상태가 걱정스러웠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높은 베란다를 내려다보니 보기만 해도 아찔하기는 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 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손주도 저기서 놀 만큼 얼른 자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죠. 손주 낳은 뒤로는 맨날 손주 자랑하는 것이 제 낙이었습니다. 노인정에 가서 같은 연배들에게 손주 재롱 떠는 거 보여주고 까르르 웃는 모습만 봐도 부러움 가득한 노인들이 보였습니다. 하도 자기 딸 아들 시집 장가를 안 가는 것도 그렇고
요새 며느리들이 애 낳기 싫어한다며 정작 결혼하고도 손주를 볼 길이 없으니 막막하고 답답하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반면 난임이 또 많아서 신혼 때 지네들끼리 재미나게 놀다가 정작 애가 안 생기니 병원 가서 돈 들여서 애를 만들려 해도 그게 쉽지도 않다는 것이었죠. 점점 더 배가 고파져 왔고 어지러움이 몰려왔지만 부엌에 가기가 조심스럽고 눈치 보였습니다. 아들네 가는 설렘 때문에 아침에 먹는 둥 마는 둥 한 게 잘못이었나 봅니다. 4시간 동안 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타다 다리가 퉁퉁 부었습니다. 빨리 며느리가 일어나거나 아들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정말 많이 바쁘게 사나 봅니다. 노는 시간이 없으니 명절날에 정작 여행을 갔는데 저는 겉으로 괜찮다 했지만 속으로는 참 많이 서운했습니다. 꾸벅꾸벅 다시 졸고 나니 짙은 노을이 졌습니다. 5시쯤 벌써 해가 지고 있었지요. 창밖으로 햇살이 기울고 있었고 이제 곧 저녁이 되겠다 싶었습니다. 아들은 언제쯤 들어올까? 손주는 여전히 자고 있는지 며느리는 저녁은 먹을 생각이 있을까? 답답한 마음에 베란다로 나가보았습니다. 햇살 좋은 날 널어둔 이불의 따스함이 오늘 하루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싶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4시간을 달려왔는데 밥 한 끼 내놓는 게 그렇게 힘든가? 며느리가 내놓은 것은 믹스커피가 전부였습니다. 부엌을 기웃보다가 건조기에 빨래가 쌓여있는 것을 열어보니 빨래가 며칠째 그대로인 듯 했습니다. 구겨진 옷가지들이 안쓰러웠지요. 내 아들 출근할 때 옷도 저렇게 구겨져 있겠구나. 다림질이나 제대로 된 옷을 입고 회사에 다녔을까 싶었습니다. 이게 서울에서 사는 젊은 부부의 모습인가 싶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니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손주도 깬 것 같았지요. 그런데 손주의 입에 케첩이 묻어 있었습니다. 무얼 먹었나 싶었지요. 보니까 음식 냄새가 나는 게 미리 배달을 시켜서 안에다 가져다 놓았나 봅니다. 그래 놓고 나한테는 믹스커피 하나만 주고 만 것이었죠. 어쩐지 문을 잠그고 안 나온다 했더니만 저는 쫄쫄 굶고 있을 때 자기들은 맛있는 거 먹고 저는 믹스커피 한 잔만 주고 빨리 배고파서라도 가길 바랬나 봅니다. 그런데도 제가 버티고 있자 며느리는 아들한테 전화를 했고 얼마나 바쁘길래 아직 아들은 오질 않고 있었습니다. 찬장에 보니 라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서 며느리는 어차피 자기 배부르니 그저 모른 척하고 있었지요. 아버님, 혹시 믹스커피 한 잔 더 드릴까요? 믹스커피? 네, 지금 집에 있는 게 믹스커피밖에 없네요. 햇반도 다 떨어져서요. 너희는 밥 안 해 먹니? 밥솥이 고장나서요. 아이는 그냥 죽처럼 냄비에다가 끓여주고 있어요. 인터넷으로 햇반 시켰으니까 올 거예요. 햇반을 시킬 것이 아니라 얼른 밥솥을 고쳐야지. 얼마나 밥을 안 해 먹었던지. 묵은 쌀이 있어. 그거 꺼내어 쌀통에 집어넣고 그것을 널어 씻은 후 급한 대로 냄비에다 앉혔습니다. 냄비는 금방 보글보글 끓었고 저도 간만에 냄비밥을 하게 되었고 며느리는 멀뚱멀뚱하게 서 있어서 신기하게 바라보았네요. 뜸까지 다 들이고 나서 고슬고슬한 냄비밥이 지어졌고 누룽지까지 맛있게 생긴 밥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래된 밥이기는 해서 약간의 냄새가 나기는 했지만 먹는 데는 지장이 없었던 것 같아요. 며느리는 시계를 보더니만 결국 반찬을 내어놨고 저는 제가 해온 반찬에다 밥을 먹게 되었는데 참으로 맛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모습을 보더니 한숨을 쉬고는 다시 저녁거리를 시키려고 배달앱을 뒤적거리고 있었는데 그때 누군가에게 연락이 오며 며느리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며느리는 제 눈치를 보더니 잠깐만 하며 전화기를 들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아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혹시나 저 때문에 그러나 싶어서 저도 모르게 그쪽으로 귀를 대고 있었고
영락없이 제 예상대로 며느리와 아들이 다투고 있는 내용이 내 귀에 들렸습니다. 아니, 당신 없을 때 시아버지 오시라 하면 나한테 어떡하라고. 나 하루 종일 황금 같은 휴일날 방 안에 계속 이랑 같이 갇혀 있었잖아. 당신이 빨리 오던지 안 그러면 시아버지한테 연락을 하던가 하지. 아니, 시어머니도 아니고 시아버지랑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게 얼마나 불편한 일인 줄 아냐고. 뭐? 미안하다면 다야? 시아버지 믹스커피 한 잔 드리면 그거 드시고 대강 눈치껏 가실 줄 알았지. 이 시간까지 남아 계실 줄 알았겠냐고. 지금 본인이 쌀 가지고 냄비에다가 밥도 지어 드시고 아주 여기 눌러 살 기세셔. 알았어. 아무튼 빨리 와. 며느리는 화가 단단히 났던지 아들에게 화풀이를 하는 것 같았고 저는 입에 머금은 음식을 차마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삼킨 음식도 소화가 되기는커녕 역류를 할 것만 같았지요. 제가 뭘 어쨌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싫어하는 차가운 마음 때문에 더 쓰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변기통으로 가서 개워내고 돌아왔습니다. 며느리가 일부러 믹스커피만을 준 건 아들이 없으니 알아서 눈치껏 가라는 얘기였는데 미혹한 제가 그 속마음도 모르고 내내 기다리기만 했으니 며느리로서도 참으로 답답하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원래 이런 눈치는 빠른 편인데 눈치 없는 사람이 되었으니 참으로 속상했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짐을 챙겼습니다. 며느리가 마침 방에서 나오며 제가 짐 챙기는 모습을 보자 한결 얼굴이 밝아지고 목소리 톤이 높아졌습니다. 어머, 아버님 가시게요? 지금 그이곳 온다고 하던데. 됐다. 손주 보고 네 집에서 밥 한 끼 얻어먹었으면 되었지. 아무래도 내가 욕심이 컸나 보구나. 욕심은요, 무슨. 근데 시간이 4시간이나 걸리니 어서 가셔야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아쉬워요, 간만에 오셨는데.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맙구나. 다음에는 내가 꼭 아들이 있을 때 시간 맞춰서 오마. 원래도 맞춰서 오신 거 아니었어요? 남편이 일방적으로 회사에 호출이 있으니 나갈 수밖에 없었으니 이해해요. 그래. 그럼 다음에 명절 때나 보자꾸나. 아버님, 그 전에 찾아뵈야지요. 무슨 섭섭한 말씀을 하세요? 조만간 시간 될 때 바로바로 찾아뵐게요. 제가 간다고 하니까 신이 났던지 며느리는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막 내비쳤습니다. 아까 힘없이 축 처진 모습이랑 다소 상반된 모습이었지요. 제가 가는 것만으로도 며느리는 행복했던지 발걸음이 가벼워 보였는데 그때 저녁 7시가 되어서야 현관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많이 기다리셨죠? 금방 온다고 했는데 너무 늦었어요. 아들 원준이가 드디어 기다리던 끝에 돌아왔습니다. 휴일날까지 업무 보느라 가뜩이나 힘들었을 텐데 저 때문에 신경 쓰고 마누라 등살까지 상당히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녁은 드셨어요? 그래, 내가 냄비밥 지은 걸로 먹었다. 많이 남았어. 허기질 텐데 한술 뜨거라. 제가 오늘 맛있는 거 사드리려고 했는데 많이 드시지 않았으면 같이 나가서 드시죠, 아버지. 며느리는 순간 인상을 찌푸리며 아들에게 눈치를 주었지만 아들은 아랑곳 않고 저와 함께 나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을 접었기에 그냥 집으로 가겠다고 했지요. 더 늦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다. 버스 시간도 있고 너무 늦게 가면 나도 걱정돼. 그러지 말고 오늘 하룻밤 주무시고 가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나한테는 그런 말 없었잖아. 4시간 걸쳐서 오셨는데 그럼 당연히 상식적으로 주무시고 가셔야지 어떻게 보내드려. 가까이 있는 장모님도 자주 주무시고 가시는데. 그래도 그럼 진작 말을 해야지. 나 준비도 하나도 안 했는데. 주무시는데 무슨 준비가 필요해? 장모님은 준비되어서 주무시고 가셨어? 아버님도 불편하실 거야. 그럼 정 신경 쓰이면 차라리 당신이 모셔다 드려. 나도 오늘 피곤해서 오늘은 못 모셔다 드려. 지금껏 일하고 왔는데 내일 다 푹 쉬고 모셔다 드리면 되지. 며느리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고 저는 그것이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 그냥 가겠다 했지만 공처가 애처가인 아들은
웬일인지 며느리 편을 들지 않고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아들은 다 같이 외식을 하자고 했고 며느리는 퉁명스럽게 기분이 잔뜩 상한 얼굴로 애들 감기들 일 있냐고 절대 밖으로 나가서 외식 못한다고 하니 그럼 배달시켜 먹자고 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내가 반찬 만들어 왔으니 그걸로 해서 먹어라. 좀 식긴 했지만 냄비밥도 있고 반찬 몇 가지 해서 먹으면 되지. 아버지도 그렇게 드셨어요? 그래, 나도 반찬이 그것밖에 없으니 그걸로 먹었는데 내 요리 솜씨 안 죽었더라. 니들한테 보이기 떳떳해. 그러시겠지요. 아버지 엄마보다 요리 잘하셨잖아요. 냄비밥도 오랜만에 보는데 누룽지가 기대되네요. 저 어렸을 때 누룽지만 박박 긁어서 골라 먹었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 맞다. 네가 유독 누룽지를 좋아해서 쌀밥 안 먹고 누룽지를 많이 먹었지. 저와 아들만이 가지고 있는 추억들을 꺼내 얘기를 주고받자 소외감을 느낀 며느리는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아들은 슬쩍 한번 보더니 아랑곳 않고 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방에 있는 며느리를 보고서 괜찮겠냐고 묻자 아들은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와이프가 금방 풀려요. 애 낳기 전에는 성격이 까칠했는데 애 낳고 나서 그나마 성격이 많이 유해진 거예요. 그래? 이게 유해진 거야? 2번 까칠했다가는 이혼하겠다. 시골에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명절에 잠깐 보고 헤어질 때는 이런 며느리의 일상을 몰랐지요. 아들 얼굴 한번 보러 왔다가 며느리에게 이런 서운함을 맛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은 간만에 배달 음식 아니라 집밥 먹는다며 누룽지까지 싹싹 긁어 먹으며 제가 해온 반찬으로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평소에 먹는 고혈압 약이라든지 당뇨약을 입안에 털어놓고 당장 내 집부터 그리워지니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실을 보고 며느리를 보니 아들내외와 함께 살고 싶다던 꿈이 무너지고 서울에서의 삶이 생각보다 그리 좋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내준 믹스커피에 달달한 맛이 참으로 썼던 하루였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낯선 아들의 집이라서 그런지 잠자리도 불편하고 건조해서 목도 말라 새벽 1시까지 잠을 못 이루다 거실로 나가려는데 통화 내용이 들렸습니다. 바로 며느리였죠. 연륜이 깊어지면 없던 눈치도 생긴다던데 시아버지는 일부러 그러는 건지 아주 영 별로야. 왠지 우리 집에서 잘 것 같아서 남편 오기 전에 빨리 가셨으면서 식사 대접 따로 안 했거든. 믹스커피 한 잔만 드렸는데 그것 가지고 계속 버티시더니 기어이 냄비밥을 지어서 드신 거야. 내가 얼마나 화딱지가 나고 열불이 나던지. 계속 방에 문 잠궈놓고 있었는데도 안 가. 남편하고 무슨 말을 맞췄는지 대뜸 오니까 지 아버지부터 챙기는 거 있지? 언제부터 그렇게 효자였다고. 암튼 지금 방에서 주무시고 있어. 내일 아침도 그냥 알아서 냄비밥 해드시고 본인이 가져온 반찬에다 드시고 가시겠지 뭐. 빨리 좀 가면 좋겠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고 목이 말라서인지 마음이 말라서인지 잠을 한숨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5시쯤이 넘어서 잠이 들다가 번쩍 눈을 뜨고 깨니 9시였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이불을 깨끗하게 개고 세안을 한 다음 바로 집에 갈 생각을 했습니다. 일요일이라 그런지 식구들이 늦게까지 자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게 바로 가려 하는데 갑자기 아들이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저를 붙잡았습니다. 말씀도 없이 어딜 가세요, 아버지? 식사하고 가셔야죠. 아니다. 내가 그냥 불편해서. 오랜만에 오셨는데 서울 구경도 하시고 저랑 이따 시간 보내시고 모셔다 드릴게요. 아들네 왔더니 우리 집안이라 피곤하기도 하고 집에 가고 싶어서 그렇다. 아들은 제 말을 듣더니 안방을 고개 돌려 보았고 일단 그러면 모셔다 드릴 테니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고 옷을 가지러 갔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추운 만큼 패딩을 걸치더니 차키를 들고 나와 같이 가자고 했죠. 엘리베이터를 내려오는 시간 동안 아들과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그래도 저를 생각해 주려고 했던 것 같았지만 며느리 일로 마음이 상한 저는 쉬이 아들에게 말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내 새끼인이 소중하고 보고 싶어서 왔는데 괜시리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저는 미안한 듯 아들의 차를 올라탔고 아들은 착잡한 듯 한숨을 내리쉬었습니다. 어제 집사람이 하루 종일 방 안에 있고 아버지 믹스커피만 드려서 맘 상하셨어요? 아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아버지라 불편해서 문을 잠궜겠지. 저도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제가 빨리 안 와서 안사람 불편하게 만들었으니 제 잘못이지요. 그러니 아버지께서도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래? 네 눈에는 내가 예민한 것처럼 보이냐?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아버지 세대랑은 확실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시대의 흐름을 알고 연륜으로 이해해야죠. 아마 저 때는 더 그럴걸요. 아들은 저를 이해하는 듯 하면서도 지 안사람 편을 들으니 알쏭달쏭하며 의중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중간에 휴게소가 보여서 아들은 잠시 멈추고 저와 함께 휴게소로 들어가 우동 한 그릇들을 먹었습니다. 아들은 휴게소에서 옛날 추억이 생각이 났던지 아버지가 항상 우동이랑 김밥 사줘서 그 재미로 아버지 따라다니며 먹고 다녔다는 이야기를 웃으며 했습니다. 저도 그러고 보니 아들의 옛 어렸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귀엽고 개구쟁이였던 제 아들은 제 무릎에 앉아있는 것을 좋아했고 가족끼리 여행 갈 때나 가끔 일을 할 때 아들을 데리고 나가 휴게소에서 먹는 우동은 정말 맛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들과 마주 앉아 먹는 우동은 더 이상 추억의 맛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역시 저와 같은 생각을 한 듯 저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동이 별로 맛이 없는 것 같아요. 휴게소 우동은 다 맛있을 줄 알았더니만 어렸을 때 아버지랑 먹은 우동은 다시 먹을 수 없겠지요? 찾아보면 비슷한 맛 내는 우동집 갈 수 있지 않겠냐? 나는 맛이 괜찮은데. 우동이 뜨뜻해야 하는데 미직지근하고 면은 퉁퉁 불어 있었고 돈이 아까워 먹었습니다. 그리고 변해버린 우동의 맛만큼 아들과 저의 사이도 많은 것이 변한 것만 같았습니다. 아들은 어떻게 해서든 제 마음을 풀고 싶어서 계속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했지만 그러면서 자기 아내를 계속 두둔하니 그 모습이 썩 보기가 좋아 보이지는 않았고 저는 대답 대신 그저 고개만 끄덕거리며 듣고 있다는 신용만 했습니다. 정작 아들의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있었지요. 아들은 저를 일찍이 집에다 데려다 주었고 저는 아들을 그냥 보내기 뭐해서 쌍화차라도 한 잔 마시고 가라고 했지만 아들은 얼른 가서 집안일도 도와야 하고 손주도 봐야 한다며 가봐야 한다고 인사를 하고 바로 가버렸습니다. 내 집 오니 그렇게 맘도 편하고 몸도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오자마자 실컷 코를 드르릉 드르릉 골면서 잤고 얼마나 하루 동안 맘고생이 심했던지 다 일어나 보니 다음날 저녁이었습니다. 그것도 화장실 문제가 아니었으면 더 오래 잠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서 시원하게 비운 다음 눈을 비벼대고 목욕을 했습니다. 아주 세상 시원하고 살 것 같았고 그 어느 때보다 정신이 또랑또랑했습니다. 시간을 보니 밤 6시 정도가 되어 있었고 배가 고파서 밥을 짓기 시작했는데 제가 나오자 옆집에서 양씨 형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깼어? 깼으면 어이 와서 밥 한술 떠. 우리 집 지금 집사람이 막 차려놨어. 됐어요. 맨날 눈치 보이게 눈칫밥만 먹게 한대. 우리 집에도 음식 다 있고 차려 먹을 손 다 있다고요. 아, 번거롭잖아. 맞은편 오시 동생도 왔어. 숟가락 하나만 더 놓으면 되니까 얼른 와서 서울 갔다 온 얘기 좀 해봐. 나도 다음 달에 우리 아들네 가기로 했는데 벌써부터 걱정이 들어서 그래. 알았어요. 하여튼 오지랖은. 형수님한테 무슨 잔소리 들으려고. 하여간 금방 갈게. 직접 제가 해서 먹으려고 했더니만 마을에서 오지랖 넓기로 유명한 양씨 형님이
얼른 집에 밥 차려놨으니 오라 했습니다. 옆집 오씨 동생도 왔다는 말에 저는 쫄래쫄래 또 따라갔고 체면 차리지 않고 저는 꿀맛 같은 밥을 먹었지요. 아들네 집밥을 얻어먹는 것보다 양씨 형님네서 얻어먹는 것이 훨배는 편했습니다. 옆집 오씨 동생은 첫사랑에 실패한 후 아예 결혼을 안 하고 살았는데 차라리 무자식 상팔자라고 없는 게 편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오씨처럼 돈 많은 사람도 없었고 세상 근심 없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양씨 형님도 다음 달에 아들네 간다고 하는데 반가움보다는 더 걱정이 크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들네에 있었던 일을 말해주면서 형님과 동생에게 얘기를 했고 아무리 며느리가 막장이 많다 치지만 세상에 시아버지 빨리 가게 하려고 믹스커피 한 잔만 줬다는 말에 무척이나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하기사 우리 며느리도 크게 아마 별반 다를 바 없었을 거야. 며느리들은 다 그렇다며 나도 다음 달에 아들네 가는데 며느리가 까칠한 애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니까. 요새 애들은 무슨 교육을 받고 자랐는지 정말 까칠한 애들이 너무 많어. 아이고 무서워서 아들네 가겠나? 이래서 요즘 사람들이 지들도 찔려서 딸딸 하나 봐요. 딸은 뭐 괜찮은 줄 알아? 지 자식 시험 본다고 방해된다고 못 오게 한다니까? 며느리가 그럼 덜하지 오히려. 딸이 그러면 더 서운하다니까? 참 자식들이란 이래서 자식이 왼수란 말 나오나 봐요. 친구들의 위로가 오히려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다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정녕 괜찮은 시대에서 살고 있는지, 그러면서도 잘못했다 말하지 않고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어려워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는지 씁쓸하기만 했습니다. 평소 믹스커피를 좋아했지만 저는 그 이후부터 믹스커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세련된 형님들은 아메리카노를 마신다기에 저도 그걸 마시려 했는데 제가 촌스러운 건지 영 써서 그거는 도저히 못 마시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요새는 커피 말고 입가심 할 때는 차 종류를 마시고 있습니다. 믹스커피만한 것이 없는데 며느리의 의도는 제게 크게 상처가 되었던지 꼴도 보기 싫었고 우연히 먹을 때면 역해서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커피 광고만 나와도 얼른 채널을 돌려버렸지요. 생각보다 후폭풍은 오래갔습니다. 그깟 믹스커피가 뭐길래 그것 때문에 불현듯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서러워서 베개가 눈물로 젖어드는 줄도 모르고 밤새 생각했습니다. 드라마에서 며느리 관련한 것만 나와도 그날의 기억이 저를 괴롭혔죠. 제 친구들은 제가 쉽게 떨치지를 못하니 저를 위로한다고 노력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다 그래. 그러려니 해야지. 이번에 가보니까 우리 며느리는 얼굴도 안 비추는데 믹스커피라도 내준 게 어디야. 그래도 그랬음 예의는 차린 거지. 하지만 위안이 될 턱이 없었습니다. 세상이 변했다고 해서,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또한 버려지고 있었고 효심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부디 나한테는 그렇게 했지만 아들에게는 잘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날의 일이 잊어지기는커녕 아직도 생생한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바로 뜻밖의 며느리였지요. 벨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는데도 저는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에 대한 편견이 생긴 건지 전화 목소리도 별로 듣고 싶지가 않아 넘겼지요.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며 믹스커피에 대한 기억과 새벽에 불만 잔뜩 있는 며느리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20분 뒤에 다시 전화가 왔고 저는 가만히 보고 있다가 또 마냥 피하는 게 상책은 아닌지라 무슨 일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결국 며느리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님, 다음 주 생신이시지요? 남편이랑 우리 아들이랑 같이 들를게요. 가만 생각해보니
음력으로 다음 주 제 생일이 맞았습니다. 아무래도 아들이 알려주었고 며느리와의 화해를 시켜주려고 일부러 며느리한테 전화를 시켰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별로 생일을 챙길 생각도 없었고 챙긴다 하더라도 그런 날을 아들 내외와 보내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아니 괜찮다. 니들 시간 없는데 굳이 올 필요 없어. 그래도 어떻게 그래요. 아버님 생신이신데 그이와 제가 앞으로 부모님 생신 같은 건 서로 챙겨주기로 했어요. 제가 아버님 잘 챙겨드려야 그 사람도 저희 아버지 생신 잘 챙겨드리죠. 저희 아버님 댁에서 하룻밤 자고 가기로 했어요. 괜찮죠? 며느리는 정말 세상에 그냥 공짜 요도는 없었습니다. 그냥 하는 말일 수도 있었겠지만 참 효도하고도 욕먹는 스타일 같았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안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기왕 만날 수밖에 없었다면 믹스커피 일에 대해 드디어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푸대접했으니 이제는 제가 며느리에게 교훈을 줘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믹스커피 대접만 받았으니 며느리를 어떻게 대접을 해야 할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생일 당일날은 그때도 아들은 일이 있어 어김없이 나가고 며느리만 자기 차와 손주를 데리고 왔습니다. 제 생일날 뭘 해준다고 잔뜩 장을 봐왔는데 저는 썩 마음이 와닿지를 않았습니다. 요리를 할 줄 모르는 줄 알았더니만 그래도 한 번 하면 잘하는지 자신감으로 잔뜩 뭘 사가지고 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재료가 아니라 마트에서 사온 것들이랑 밀키트더라고요. 그럼 그렇지 싶었습니다. 그래도 제 생일을 챙겨주려고 이렇게 먼 곳까지 운전하며 마트에 장보고 와준 것만으로도 기특한 일이기는 했습니다. 만약 제가 아들네 가서 며느리 속사정을 몰랐다면 저는 기특하고 대견하다고 며느리한테 무척이나 고마워했을 테지만 이제 진심을 한 이상 저도 마음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치킨이며 부대찌개며 족발, 떡, 동그랑땡, 생선 같은 것을 상에다 놨는데 상차림을 하니 그럴듯하게 보였고 며느리는 저와 음식들과 함께 있는 사진을 찍고서 그것을 아들에게 날려나 봅니다. 아들은 제게 전화가 왔고 그 어느 때보다도 참으로 효심 깊은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보니까 집사람이 신경을 좀 많이 썼네요. 며느리 생신상 받으니까 기분 좋으시죠? 글쎄다, 그냥 뭐 똑같지. 그러지 마시고 예쁘게 좀 봐주세요. 제가 오늘 좀 늦게 갈 것 같아요. 며느리와 지난 앙금을 풀고 사이좋게 기다려주세요. 제가 시큰둥하게 얘기를 하니 아들은 며느리 좀 잘 봐달라고 좋게 얘기를 했고 저는 아들의 장단에 맞춰줘야 하는 건지 신경이 쓰였습니다. 저는 그저 직접 끓인 미역국 한 사발에 직접 지은 따스한 밥 한 공기면 충분했는데 마트에서 파는 데워 먹는 미역국을 해놓고 밥도 햇반에 이것은 아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밥상이지 저를 위한 생신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놓고 같이 먹으면야 차라리 다행이었는데 정작 며느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저는 요새 살이 붙어서 다이어트 해야 할 것 같아서 못 먹을 것 같아요. 저희 아들도 아직은 간 안 된 거 위주로 주고 있어서 같이 먹이기는 좀 그렇고요. 그럼 이 많은 것을 나더러 다 먹으라는 거냐? 일단 드시고 이따가 남편 오면 같이 드시면 되죠. 저는 잠깐만 아들이랑 나갔다 올게요. 밖에 추운데 어딜 가냐? 내가 불편하면 저 방 가서 아이랑 한숨 자라. 시아버지랑 함께 있는 집에서 자는 건 좀 그렇지요. 예의도 아닐 뿐더러요. 저 그냥 남편 올 때까지 우리 아들이랑 나갔다 올게요. 잘 챙겨 드세요. 며느리는 다이어트 해야 한다고 안 먹고 저더러 알아서 잘 챙겨 드시라는데 며느리는 저와 함께 있는 게 대놓고 불편하다며 마을에서 나가서 관광지 쪽으로 갈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늦게 아들이 들어오는 시간 맞춰서 들어온다 했죠. 저는 입맛이 뚝 떨어졌고 그냥 우리 집에서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왜 며느리가 저를 빨리 가라고 했는지
그 심정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온다 하니 초조하고 심정이 그랬습니다. 며느리 오기만 해봐라. 내가 제대로 참교육해주자 했지만 그러기보다는 정말로 제가 불편했기에 며느리가 나가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네요. 어차피 며느리 물건도 안 놔두고 갔겠다. 저는 며느리한테 일이 있다고 너도 그냥 관광 좀 하다가 바로 집으로 가라고 하려고 전화를 했습니다만 역시나 당연히 안 받았습니다. 저는 더듬더듬 문자를 썼고 그리고 만약이라도 며느리가 왔는데 제가 있는데 문을 안 열어준다면 책 잡힐 것이 뻔하니 저는 옆집 오씨 동생네 가서 간만에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깜빡 잊고 핸드폰을 안 가져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화 안 받으면 알아서 하겠지 싶었고 막말로 아들이나 며느리도 전화 안 받는데 내가 전화 좀 안 받으면 어떠냐. 더군다나 나는 고의로 안 받은 것도 아니고 집에다 놔두고 왔으니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저는 오씨 동생네 집에서 편하게 TV도 보고 장기도 두고 사온 과일 먹으면서 세상 사는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 빈손으로 오기 뭐해서 며느리가 생일상 차려온 음식들을 제 가져와서 먹으니 또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마도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둘이 먹는 것이었기에 맛이 있었겠지요. 그렇게 실컷 놀다가 저는 오씨 동생네 집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는 상쾌하게 오씨가 차려준 안치밥까지 먹고 나와서 집으로 들어갔는데 핸드폰에 부재중 전화가 20통이 넘게 와 있었습니다. 자기네들은 그렇게 전화를 안 받아도 다시 전화 준 적 없으면서 제가 안 받으니 그야말로 난리가 난 것이었죠. 그중 아들 전화가 거의 대다수였기에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연락을 받으며 제게 가시돋친 말투로 크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아버지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며느리와 어린 손주를 문전박대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나는 그런 적 없다. 며느리랑 손주가 아버지 생신 축하드리러 4시간 동안이나 시간 걸려서 내려갔잖아요. 사진 보니까 생일상도 푸짐하게 차려놨는데 잠깐 나갔다 온 며느리랑 손주한테 문전박대했다면서요? 너는 어제 안 온 거지? 급히 회사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못 갔어요. 저도 뒤늦게 연락을 받아서 안 사람에게 연락을 줬는데 그 한파 속에서 생일상 다 차려놓고 문전박대 당했다고 말해서 그럴 리 없다 생각해서 아버지께 연락드린 거예요. 근데 아버지 연락도 안 받으시고 안 사람 저희 아들이랑 아버지 문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 돼서 나왔대요. 그 때문에 저희 아들 감기 걸리고 나는 분명 네 처한테 나도 볼 일이 있어서 나간다고 했고 생일상 잘 받았으니 그만 돌아가라고 했다. 저번부터 며느리도 나와 같이 있는 거 불편해하는 것 같아서 말이다. 네가 누구보다 날 잘 알면서 문전박대를 했다고 생각하는 게 우스울 따름이다. 그럼 전화는 왜 안 받으셨는데요? 깜빡 잊고 나갔지. 니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 안 받는 거 너무나도 당연한 거면서 나는 깜빡 잊어버려서 전화 못 받으면 그게 크게 문제가 되냐? 그건 그리고 생일상 받았으니 전화해서 안 받아서 분명히 문자 보내서 됐다 했는데 왜 며느리가 밖에서 기다려? 내가 알기로는 며느리가 그런 아이도 아닐 뿐더러 만약 기다렸다고 말을 했다면 나는 며느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아내가 거짓말을 하진 않았을 거예요. 저랑 약속했거든요. 내 생신상 차려주고 시댁에서 너랑 같이 하루 머물다 오면 뭐 해주기로 했냐? 그러자 아들이 우물쭈물거리며 말을 하질 못했습니다. 아버지 얘기를 들어보니 그때 한 사람이 공교롭게도 핸드폰 배터리가 나가서 못 본 모양인 것 같다고 더 이상 이 얘기는 그만하자고 잘라버리려고 하자 저는 말 돌리지 말고 대답을 하라 했습니다. 그러자 말문이 막힌 아들은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텄습니다. 장인어른 해외여행 보내드리기로 했어요. 뭐? 참나. 그럼 그렇지. 내 생일상 한번 차리고서 지아버지 해외여행 보내는 걸로 거래하면 할만하구나. 그래놓고서 나한테 문전박대를 당했다고 너한테 그리 말을 했어? 이간질 시키려고 아주 작정을 했네. 저도 사실은
일부러 며느리가 싫어서 옆집으로 피신했지만 며느리는 그것을 이용해서 마치 제게 문전박대를 당했다는 듯 아들에게 고스란히 전하니 이거야말로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아들도 며느리한테 들은 얘기랑 저에게 들은 얘기랑 달라 혼란스러워했고 이내 다시 확인하고 연락을 드리겠다고 했지만 아들은 다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정확하게 한 달 뒤에 며느리와 별거하게 되었다고 제게 말을 하고 나중에 시간 있을 때 다시 오겠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연락이 와서 아들을 설득해달라고 했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런 힘이 없었고 니들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고 며느리 전화번호를 차단을 했네요. 하지만 여전히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 아들의 기억들이 제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대로가 좋습니다. 이 고요한 평화로움과 누군가의 눈치를 안 봐도 되는 이 자유로움이 행복합니다. 제 경험이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많은 공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인생에서 행복을 찾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 행복이 꼭 가족 안에서만 찾아야 하는 건 아니고 사회가 한 틀에 얽매이지 말고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 나서야 되겠죠.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이 앞날의 꽃길만이 가득하기를, 여러분 모두가 참된 행복을 찾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